별장 성범죄와 뇌물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먼저 뇌물 혐의를 빠르게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이 같은 권고를 검찰에 전달했고 곧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됩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밤늦게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고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철수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직원 일부가 사흘 만에 복귀했습니다. 남북연락대표 간 협의도 평소대로 진행되며 기능도 정상화됐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해달라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된 건 신일 철주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4살 김다운의 나이와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고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면세품 보따리 상들로 인천공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장 쓰레기가 쌓이고 출발까지 늦어지자 아시아나는 탑승구 짐 붙이기 서비스를 모든 노선에서 중단할 예정입니다. 낚시할 때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불법 좌대들이 이렇게 강변에 늘어서 있습니다. 1년 내내 알박기식으로 두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성적 때문에 공정하십니까? 심야 0시 출국이라뇨. 도대체 국민들은 뭘로 보고 이러셨는지. 지난 금요일 밤에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결국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부터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과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신속하게 나서는 배경에는 김학의 전 차관 본인이 있습니다. 대역까지 내세워서 시선을 피하며 출국을 시도한 것이 결국 자승자박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뒤에 6년 동안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고 최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수사에 나서는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입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뇌물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이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우선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조사를 맡았던 과거사 조사단이 윤 씨로부터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검찰이나 경찰이 대저 추적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수사를 통해 뇌물 시기가 특정되면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봤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당시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당시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수사 중인 경찰을 질책했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어서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2013년 3월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진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내사는 곧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문제의 성범죄 동영상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곽 의원과 이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단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방해 정황을 검찰에 넘긴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대한 의혹도 살필 예정입니다. 또 2013년, 2014년 검찰 수사팀과 지휘 라인을 상대로 부실 수사 의혹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관련 첩보를 담은 보고서를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태열 당시 비서실장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 라인에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김학의 차관 임명에 대해 여러 차례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오히려 수사 담당자들이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으로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던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김 전 차관 성접대 관련 소문이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최종 검증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 보고서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 이후 대통령 쪽에서 조홍천이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입니다. 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우에 대한 규명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권고 내용에 특수 강간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사실상 재수사를 이끌어낸 셈인데 성범죄 혐의가 빠진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다면 특수 강간 혐의는 이제 더 이상 파헤칠 수는 없는 것인가?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 강간 혐의로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의뢰한 수사 내용에도 특수 강간 혐의는 빠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지난 2차례 수사 결과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수 강간 혐의는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사람 이상이 함께 성폭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조사단은 당시 동영상을 고화질로 복구해 분석했지만 이 같은 혐의를 찾진 못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과 함께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아직 남아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최대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사위도 조사단으로부터 추가로 보고를 받은 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2차로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이제 공은 대검찰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국민적인 시선이 쏠려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가 주목되는데 저희한테 조금 전에 취재된 내용이 좀 있어서 현장 기자를 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수사 주체가 결정이 됐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1시간 전쯤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 답을 해줬는데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만 말을 아꼈습니다. 예. 자,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사 주체를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가 이게 좀 파악된 게 있다면서요?
대검은 일단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급을 팀장으로 하고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를 일부 차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을 앞서 검찰이 2차례나 무혐의 결론 낸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투명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에도 특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수사팀이 꾸려지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조기 수사에 방점을 둔 이유는 신속한 괴짜 추적을 위해서입니다. 공소시효와도 맞물려 있는데 일단은 이 뇌물을 준 시기가 어느 정도 정확히 특정이 돼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직권 남용 수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것인데 이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오늘 과거사위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사 권고를 할 때 앞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 부실 수사 의혹 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조금 전에 두 번째 답변에서 조금 의문이 남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 조직이 아니라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이가혁 기자가 얘기하기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의심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대개 어떤 검사들로 혹은 뭐 바깥에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나오는 게 없나요? 일단은 인적 구성은 전적으로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검 반부패부가 실무적인 작업은 하지만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단의 이 자료를 보고 어떤 구성을 할지는 또 팀을 꾸릴지 어떻게 팀을 꾸릴지 또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외부 인사를 당연히 들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조사단은 수사단은 검찰 자체적으로 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과거 수사에 대한 의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조사단이 별도로 오늘 수사 권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검찰 조직에서도 경찰 수사를 외압을 준 것이 있는지 또는 검찰 실무진에 외압을 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기자단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새로운 소식은 일단은 특별 수사팀을 꾸린다 이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또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A4용지 한 장짜리 입장문을 검찰 기자단에 전해왔습니다. 조사단이 수사 권고를 할 때 언급한 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현재 집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속 입길에 오르고 있죠. 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청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했고 황 대표는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요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동시에 몰아세웠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억울하다면은 오히려 당시 누가 왜 수사를 방해했는지 밝히는데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당 안에 김학의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에게 문제가 있다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거기에 끼워넣기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사 또 조사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곽상도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혹뿐인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민주당을 겨누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학의 특검을 할 테니 드루킹 특검도 다시 하고 다른 의혹들까지 전부 다 특검을 하자고 했습니다. 김학의 특검 합시다. 우리가 그 대신 맞바꿔서 드루킹 특검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드루킹, 또 손혜원, 신재민, 김태우. JTBC 유선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의 전 차관이 A4 용지 한 장짜리 입장문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5장짜리 A4 용지 입장문이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국에 실패한 뒤에 내놓은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출국 금지가 위법하다는 내용이죠. 법조인이 내놓은 법논리여서 언뜻 보면 그럴듯하기도 하죠. 그런데 팩트 체크 결과 궤변에 가까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이 내용을 좀 팩트 체크해봤는데, 자 법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주장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를 당했는데 이건 수사기관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용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만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출국 금지는 진상조사단 소속의 검사가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언뜻 듣기에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개별 검사로 보면 다릅니다.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범죄 혐의가 파악되면 즉각 수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자면 해야 할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검사 출신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어지는 주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신이 피의자가 아니고 피내사자이기 때문에 긴급 출국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석이 좀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일단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 출금과 일반 출국 금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긴급 출금의 경우에는 피의자로만 돼 있긴 합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예. 대법원은 피내사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 피의자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넓힐 경우에 피내사자도 긴급 출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은 김 전 차관이 출국 심사대를 다 통과한 뒤에 출국 심사가 이제 내려졌다는 그런 사실이어서 네. 이게 하마터면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갈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전 차관은 그 부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는 출국 심사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하지만 심사대를 통과한 뒤에도 얼마든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출입국 관리법은 출국 금지를 위해서 항공기 출항 정지, 회항까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미 타고 나갔으면 돌려버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예. 이륙한 항공기를 돌아오게 만들 수까지 있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 전 차관의 입장문은 오늘 바로 팩트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인사 문제를 놓고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구속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의 임원에게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죠. 홍지용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길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오늘 자정을 넘길까요? 네, 영장실질 심사 자체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시간에 빼면 오늘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에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신문을 했을 때보다 1시간 정도 더 걸린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오늘 밤 늦게나 혹은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 영장심사의 쟁점은 역시 직권남용 문제, 또 업무 방해 혐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부 직원들에게 산하기관 임원들을 찍어서 이른바 표적감사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임원 채용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거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그동안 확보한 환경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김 전 장관은 그동안에 정당한 인사권을 발동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오늘 법정에 나온 김 전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출석 장면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점 위주로 공유하실 생각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그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이제 지시는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맞는지. 김 전 장관은 지금 법원 맞은편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예, 검찰은 석 달 전에 수사를 시작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은경 전 장관이 처음이죠. 최근에 청와대 행정관들까지 조사한 뒤에 김 전 장관을 구속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청와대 윗선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환경부 인사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말엔 자유한국당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씨를 비롯해 환경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 보고용 문건 등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과 감찰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최근 청와대 행정관들을 조사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수사를 착수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비서관은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환경공단 감사 자리에서 떨어지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불러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김은경 전 장관을 구속할지 말지가 결정이 나면 검찰 수사는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공단 감사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했던 인물이 채용되지 않자 신 비서관이 환경부 차관을 불러서 혼을 냈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차관을 부른 일도 질책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수미 기자. 지난해 7월 11일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은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검찰은 이날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안 전 차관을 불러 질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가 환경공단 감사직에서 탈락한 경위를 추궁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부분이 부당한 인사 개입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사에 참석했던 안 전 차관이 아무런 예고 없이 신 비서관의 방에 들렀다는 겁니다. 안 전 차관의 출입 기록과 방문 사유는 경호처에 기록으로 남아있어 검찰에 제출했다고도 했습니다. 안 전 차관을 만나서도 경위서를 요구하거나 서류 통과자를 모두 떨어뜨리라고 압박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예, 김 전 장관의 주된 혐의인 직권남용은 사례마다 법원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적용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오늘 판사가 영장심사에서 어떤 대목을 주로 살필지, 이것이 향후의 수사와 재판 등의 쟁점은 뭔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필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게 지금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직권남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공무원이 권한과 관련된 일을 부당하게 시켰을 때 죄가 됩니다. 예.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파악한 김 전 장관의 인사 관련 조치가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인지 봐야 하는 겁니다. 예. 이에 더해서 관련 지시를 내린 이유가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쟁점입니다. 예.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부당한 관여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은 1심 무죄, 2심 유죄, 우 전 수석은 1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법원 판단이 갈린 건데 왜 갈렸습니까?
네, 법원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만큼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선 권한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인사를 지시한 배경, 그러니까 인사 조치를 한 이유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유를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었던 점으로 봤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런 자의적인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의 인사 난맥 등을 고려해 좌천성 인사를 한 것을 보고 예.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과거 사례에 비춰서 김 전 장관의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될까요? 일단 과거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된 인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부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행한 인사건은 환경부 산하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 임원과 관련된 겁니다. 예. 이들은 공무원에 비해서 임기가 짧고 인사 당시 경력을 감안해서 채용이 됩니다. 인사에 어느 정도 정무적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예. 결국 법원이 이들의 신분 보장과 장관의 재량권 사이를 어떻게 저울질할지가 구속 판단에 달라질 쟁점입니다. 예. 뭐 아무튼 앞으로 몇 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겠죠.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직원을 철수시키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죠. 오늘 상황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 북측 직원 가운데 절반이 복귀를 했습니다.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협의 기능도 정상화됐습니다. 김소현 기자. 오전 8시 10분쯤 북측 인원 4-5명이 개성 연락사무소에 출근했습니다. 북측은 오늘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루 2차례 해온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도 진행됐습니다. 평소 10명 안팎이 일하던 것의 절반 수준이지만 협의 기능은 정상화된 겁니다. 북측은 연락사무소가 남북 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정상 근무하며 기다린 것에 북측이 호응해 온 걸로 본다며 조속한 복귀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측 25명이 개성에 머물렀고 오늘 아침엔 39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출근했습니다.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 부소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북측이 철수를 통보할 때도 남측의 편의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철수 시 북한의 통보 내용과 방식으로 미뤄 한미 당국을 향한 시위 성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또 내일 김 씨를 검찰에 넘길 때에도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체포한 지 7일 만입니다. 앞서 김다운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설 때도 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일부 강력범죄자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와 과천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 변경석도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경찰은 내일 김다운을 검찰에 넘기면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와 모자 등을 씌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병원 기록이 손으로 작성됐고 당시 마약류 관리 대장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곧 원장과 병원 직원을 불러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놓아준 의혹을 받는 병원입니다. 경찰은 병원장 유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의혹을 제기한 전 간호조무사 A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8시간에 걸쳐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된 2016년 당시 진료 기록은 확보했지만 마약류 관리 대장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별 투여량은 진료 기록에 나와 있지만 병원이 마약류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관리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병원이 관리 대장을 보관 의무 기간인 2년이 지나 폐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둔 것인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전 간호조무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병원이 프로포폴 사용 현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 기록을 손으로 작성했다면서 진료 기록에 실명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 등도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내성이 생긴 것 같다, 8개 쓴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A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경찰도 이 대화 내용을 A씨에게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전달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텔 신라는 이 사장이 해당 병원에서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버닝썬 사건의 여파로 강남 클럽들에 대한 탈세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명 업소인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법원에 나왔습니다. 구속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출석한 강모 씨는 16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서 매출은 줄이고 인건비는 늘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실제 주인으로 지목된 강모 씨입니다. 법원에서 1시간 반가량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아레나는 가수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합니다. 강 씨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매출은 줄이고 종업원 급여는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름을 빌려주고 가짜로 사장 행세를 한 임모 씨도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또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이 한 달간 벌인 마약 단속 결과도 나왔습니다. 마약에 손대거나 유통한 혐의로 전국에서 523명이 붙잡혔고 이 중 216명이 구속됐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50대 남성이 한낮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쏘아도 꿈쩍하지 않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후문 주변입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를 뒤쫓아갑니다. 아니 쟤네들은 뭐 여기서 영화를 찍고 있어? 아니다, 칼 들고 있다. 어머머. 흉기를 든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합니다.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고 진압용 스프레이를 뿌려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공포탄 3방에도 움츠러들지 않던 이 남성은 결국 경찰봉에 손목을 맞고 흉기를 떨어뜨렸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건너편 부동산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초등학교 뒷길을 따라 도망치는데요. 흉기를 들고 대치한 지 10분 만에 이곳 전봇대에서 붙잡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딱 칼을 꺼내더라고. 네가 안기부를 뒤에서 조정한 다음에 하면서 칼을 들고 나한테 내가 저기 의자에 앉았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박 씨는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어서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흉기에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며칠 전에 일본 정부의 간부가 우리나라의 공항에서 혐한 발언을 하면서 만취 난동을 벌였죠. 이번에는 소셜미디어에 혐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남긴 또 다른 간부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혼내, 즉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 연금기구 지역사무소의 가사이 소장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입니다. 한국은 속국 근성의 비겁한 민족이고 제일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도통신은 가사이 소장이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가사이 소장은 지난 1월에도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면 사회 불안이 커진다는 등의 혐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가사이 소장은 2번 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며 최근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후생노동성 산하기관인 일본 연금기구 역시 극히 유감이라며 가사이 소장을 대기 발령냈습니다.
지난 19일 김포공항에서 만취난동을 부린 일본인 과장급 간부도 후생 노동성 소속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일본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신일철 죽음에 이어서 미쓰비시 중공업도 한국 내 자산을 압류당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죠. 두 곳 모두 국내 강제징용 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허권과 상표권이 포함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씨 등 원고 측은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팔아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일철 죽음에 이어 두 번째 확정 판결입니다. 미쓰비시 측은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원고 측은 결국 지난 1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주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의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이 자산을 팔거나 양도하는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신일철 죽음은 국내 투자한 합자 회사에 지분을 압류당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자산 압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법원과 검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오늘 첫 재판인데 법원은 검찰 공소장에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이 적혀 있다면서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환,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이긴 하지만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날이라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장황하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교조의 법의 노조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고영환 전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지휘체계에 따라 공모관계가 다양하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인천공항이 밀려드는 보따리상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탑승구에는 면세품에서 뜯어낸 포장지 쓰레기가 쌓이고 짐을 처리하느라고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항공사들은 결국 탑승구에서는 아예 화물을 못 붙이게 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나섰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탑승구 앞이 포장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보따리상들이 면세품 포장지를 뜯어낸 자리입니다. 포장을 벗긴 면세품은 탑승구에서 항공사 직원들에게 맡겨 화물칸에 실습니다. 짐이 많다 보니 운송비 등을 놓고 마찰도 빚어집니다. 막무가내식 품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공항을 쓰시면서 이렇게 욕설도 하시고 본인 짐들을 다른 모르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지난해 말 고육지책을 동원했습니다. 홍콩과 중국행 노선은 탑승구에서 화물을 맡길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보따리상과의 실랑이에 지난달에도 상하이로 가는 여객기가 24분 늦게 출발하는 등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따리상이 늘면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노선 등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시아나는 다음 달부터 전 노선에서 탑승구 수화물 위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중단할 경우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없어 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난 주말에 아시아나 항공이 회계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중단됐던 주식 거래는 내일 재개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 자금줄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계 처리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오늘까지 이틀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거래는 내일 재개됩니다. 하지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탓에 주가 하락 등 진통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파장은 채권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상장 채권은 거래가 중단됐고 다음 달 8일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한국신용평가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내려가도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는 투기 등급이 됩니다. 사실상 외부 자금을 끌어오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갚아야 하는 차입금은 3조 1,632억 원. 이 가운데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돈만 9,578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자산유동화증권 ABS를 발행해 돈을 갚아왔는데 신용등급이 내려갈 경우 이것도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최대한 빨리 재감사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자신의 딸 논문을 대신 쓰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논문으로 상을 탄 실적은 딸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이용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도 하기로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모 교수 연구실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은 지난 2016년 동물 실험을 하란 지시를 받았습니다. 3개월간의 실험 후엔 논문도 썼습니다. 논문은 SCI급 저널에 실렸고 각종 보고서와 포스터도 상을 탔습니다. 하지만 논문과 포스터 등엔 대학원생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이 교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딸은 실험 기간 동안 캐나다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습니다. 딸애들 논문에 물어보면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뭐. 교수가 그것도 따로 훈련을 시키긴 했는데 제 논문을 쓰는 게 자기 쓴 게 아니니까. 이 교수 딸은 이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써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넣은 점자책 만들기 봉사활동에도 대학원생들이 동원됐습니다. 이 교수의 딸은 고3 때도 대학원생이 만들어준 자료로 국제학술대회에 나가 상을 탔고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교육부는 성대 측에 이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서울대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실적에 대해 학칙에 따라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포항 지진이 있기 3개월 전에 새로운 물주의법을 세계 최초로 포항 지열발전소에서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학자 5명이 포함된 연구진은 실험 결과를 성과라면서 국제학술지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포항 본진이 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작년 6월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국제지구물리학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물을 넣는 주기와 세기의 변화를 줘 발전 효율성을 높이고 지진 가능성도 줄이겠다고 실험 목표를 소개합니다. 이 방식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항에서 진행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건 2017년 8월입니다. 실험을 위해 물을 넣자 미소 지진이 52번 발생했다고 논문에 적혀 있습니다. 4월에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나고 넉 달도 되지 않아 또 물을 넣은 건데 실험 석 달 뒤 본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실험이 직접 포항 본진을 유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 주입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추가 실험을 진행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만들어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시기도 논란입니다. 논문이 제출한 날짜가 2018년 6월이고 7월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받고 있을 때죠. 특히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 논란에 대해 정부 조사단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논문엔 국내 학자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화장품에서 악취가 계속 나자 외출할 때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두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붓 어머니가 정체불명의 액체를 빵과 화장품에 주사기로 넣는 모습이 찍혔던 겁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이 여성은 변기 세척제를 넣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저녁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16살 A양이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1시간 뒤 한 여성이 방에 들어와 불을 켭니다. A양의 의붓어머니 이모 씨입니다. 책상 위를 살피던 이 씨가 손에 무언가를 쥔 채 식빵 봉지를 풉니다. 의료용 주사기입니다. 잠시 후 식빵을 제자리에 놓더니 이번엔 화장품을 집어듭니다. 주사기 속 투명한 액체를 화장품 안에 넣습니다. A양이 켜놓고 나간 태블릿 PC 카메라에 잡힌 장면입니다.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과 가글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은 A양이 혹시나 해서 방안을 촬영한 겁니다. 새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버리더라고요. 1년 전쯤에도 똑같은 냄새를 맡았었고요. 4시간가량 녹화된 영상에는 이 씨가 3차례 방을 드나듭니다. 주사기로 빵과 화장품에 액체를 투입한 지 1분 만에 다시 들어와 뭔가를 뿌리고 약통을 챙겨 나갔다가 다시 놓기도 합니다. 영상을 확인한 A양은 112에 신고하고 곧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심장도 너무 빨리 뛰고 손, 발, 그냥 온몸이 다 떨리고 집을 그냥 도망치듯이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경찰은 지난 15일 이 씨의 집을 2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주사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변기 세척제를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양이 배다른 동생에게 TV 리모컨을 빼앗으며 상처를 내자 혼내주려 변기 세척제를 넣었다는 겁니다. 장 조직이나 당연히 1차적으로 손상이 가고 구토 설사할 거고. A양은 이 씨로부터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가 나서 저한테 막 달려들면서 제 얼굴에 이렇게 강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받게 하고 싶어요. 이 씨와 사는 7년 동안 폭언에 시달렸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얘는 가족까지 느끼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 방에서 그냥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가 넣은 액체가 무엇인지 빵과 화장품 등 압수물의 성분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 씨를 입건한 경찰은 A양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과수 결과에 따라 이 씨를 신병 처리하고 관련 행동이 상습적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경남 창원의 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경기를 하던 초등학생 수십 명이 현기증과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이 빙상장에 얼음을 고르게 하는 기계가 낡았는데도 바꾸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아이스하키 경남 초등부 선수들이 맥없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의 배를 만지며 복통을 호소합니다. 지난 21일 창원시 의창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연습 경기를 하던 선수 5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10여 분 만에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당일날 이제 밤에 응급실이나 이렇게 가서 병원 간 친구들도 있고. 스포츠센터 측이 자체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나 측정했는데도 빙상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기준치에 육박했습니다. 빙판이 얼음을 고를 때 쓰이는 정빙기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LPG 가스를 연료로 쓰는 구형 정빙기입니다. 사고 당시 전기로 움직이는 신형이 고장나 이 구형 정빙기가 가동됐습니다. 이 정빙기의 내구 연한은 2016년이었습니다. 바꿀 시점이 3년이나 지났지만 대체할 만한 장비가 없어 계속 쓴 겁니다. 모든 장비들이 내구 연한이 다 지났다고 다 폐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뒤늦게 창원시는 문제가 된 정빙기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노르웨이 해안에서 엔진이 고장나 멈춰섰던 크루즈 선박이 가까스로 가까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1,3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밤샘 구조작전으로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내려갑니다. 강한 바람에 배와 연결된 줄은 엿가락처럼 휘어집니다. 간신히 배 위에 도착해 승객을 안전하게 묶고 헬기로 올려보냅니다. 엔진 고장으로 멈춰선 47,000톤급 크루즈 선박 바이킹 스카이호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구출 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헬기 5대가 투입됐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구조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But fortunately the airport was quite close. So we were fortunate in that sense.
But being able to evacuate by helicopter was something quite special and quite serious.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었고 엔진은 다시 작동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가까운 몰데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1,37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470여 명이 헬기로 구조됐고 나머지는 배에 탄 채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20여 명의 승객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났어도 배가 좌초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킹 스카이호는 지난 14일 노르웨이를 출발해 12일 동안 항해한 뒤 영국 런던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한중 양국 국민의 반일 투쟁은 안중근 의거부터 시작됐다. 저우언라이, 즉 주은래 전 중국 총리가 한 말입니다. 중국은 안 의사에 대한 예우를 갖춰왔습니다. 5년 전엔 하얼빈역에 안중근 기념관도 세웠습니다. 사드 문제로 갈등한 2017년 중국은 하얼빈역 확장 공사를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 저격 현장에 있던 기념관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눈치 보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일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 의사의 어리 담긴 하얼빈의 역사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눈 감기 전 안중근 의사가 어머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은 어머니 조 마리아는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흰 한복을 보냈습니다. 순국 후 조 마리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손자들을 보살피며 아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안 의사를 하얼빈에 묻고 기념비를 세워 애국지사를 숭상하려 한다. 당시 하얼빈 일본 총영사가 쓴 한인사회 첩보문도 전시 중입니다. 애국주의 교육기지란 간판이 붙은 조선민족예술관이 임시로 안중근 기념관 자료를 보관 중입니다. 안중근 기념관은 거사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측은 하얼빈역 이전 지침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역 현장은 주류 광고판과 철조망이 쳐진 채 공사 중입니다. 안중근 기념관은 영토 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이던 2014년 성대한 개관식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한중 협력의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자 조선민족예술관 옛 부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역 건물의 확충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이전시킨 겁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과 관계 회복에 적극적입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중국이 이전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우언라이 전 총리는 한중 두 나라 국민의 반일 투쟁은 안중근 의거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안중근 기념관을 한일 두 나라를 관리하는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자산이 많은 기업이 선조가 나치 시절 포로 수용소 재소자 등을 강제 노동에 동원한 걸 인정하면서 128억 원을 자선단체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역사학자에게 의뢰해서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참회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1946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대인 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나치의 행위는 주요 전쟁 범죄로 꼽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독일 라이만 가문은 선조가 나치에 협력했다며 자선단체에 1,000만 유로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 빌트는 이미 세상을 뜬 알베르트 라이만과 그의 아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인과 프랑스 전쟁 포로 등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문의 대변인은 즉각 두 사람은 유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보도 이전인 2014년부터 뮌헨대 역사학자에게 의뢰해 가문의 과거사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후손들은 부끄러워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며 역겨운 범죄였다고 말했습니다. BMW 등 독일 기업들은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을 반성하며 공동 기금을 만든 데 이어 창사 100주년 등에 거듭 사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징용자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은 피해자의 방문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 측은 재산 압류에 대해 송금 및 비자 발급 정지 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미국 법무장관이 22개월에 걸친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 요약본을 의회에 전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사법 방해에 대해서 특검이 판단을 유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가 입증됐다고 환영했지만 민주당 측은 자세한 특검 보고서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낸 특검 보고서 요약본입니다. 4페이지 분량입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의 누구도 러시아와 공모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는지 특검이 판단을 유보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무죄가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법무장관의 요약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뮬러 특검이 낸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 백악관과 민주당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에 대해 남은 소송과 수사가 10여 건이 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찰이 트럼프 가족사업 의혹을 수사 중이고 연방수사국도 트럼프 취임준비위원회의 기부금 문제를 수사 중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의 스캔들이 특검에서 연방검찰과 의회 조사로 옮겨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창업 동아리가 서울대 학생이 쓰던 볼펜을 응원의 손편지와 함께 개당 7,000원에 판다는 홍보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이들은 입시 합격선이 높은 학과 학생의 물건부터 선착순으로 팔겠다고 했는데 학벌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오늘 새벽 사과문을 올리고 판매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60대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단속에 걸린 덕에 가족과 28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4살 A씨를 붙잡아 신원 조회를 했고 이 여성이 1992년 2월 집을 나와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뒤 전국을 돌며 억대 금품을 턴 4인조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방범창이 없는 아파트 1층만 골라 침입해서 결혼 예물과 비싼 가방 등 금품 1억 6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46살 전모 씨를 중심으로 출소 전부터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TV와 인터넷, 영화에서 모든 사극 장르 방영을 전면 금지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콘텐츠 감독 당국인 광전 총국은 이미 지난해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청자의 역사관을 바로잡으려는 걸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봄이 되면서 낚시 즐기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른바 낚시 명당이라는 곳에 가면 좌대나 텐트가 오랫동안 설치돼 있습니다. 구조물로 자기 자리를 맡아놓은 겁니다. 이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 사고도 문제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의 백곡저수지 하류. 낚시꾼들에겐 산란기를 맞은 붕어를 잡기 좋은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고 정체모를 구조물들만 늘어서 있습니다. 낚시 명당들을 선점하기 위해 놓은 겁니다. 자리를 선점하려다 보니 곳곳에 낚시 좌대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진입로도 만들어서 바닥에 단단히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또 사람이 들어가서 낚시를 해야 하는 이 간이 구조물 자체는 자물쇠를 걸어놓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텐트 안을 살펴보니 취사는 물론 숙박용품도 눈에 띕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돼 방치된 물품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개인 소유지가 아니고 아주 안 좋아요. 낚시 명소로 이름난 충남 서천군의 부사호입니다. 낚시 좌대를 철거하겠다는 경고 현수막이 커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시면요. 경고문은 신경 쓰지 않는지 낚시 좌대들이 여럿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대 주변엔 쓰레기가 널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한 번 수거하면은 한 10봉 내지 15봉. 아, 이게 지금 100리터짜리인가요? 예. 지금이 시즌이라 더 나오는 거죠. 좌대를 설치한 낚시꾼도 바로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좌대 조사님께서 설치하신 건가요? 예. 알 먹고 어려니까 자리도 불편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이쪽은 설치한 겁니다. 이게 철수해서 다 가져갑니다. 땅에 박아놨는데 오늘 당장 철수는 못 하실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배치할 겁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신이 설치한 게 아니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처나 지자체는 바로 강제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을 잘 모르겠네. 그때 한번 철거를 하셨나요? 아직은 안 했을 거예요. 무작정 철거를 하게 되면 개인 또 저게 생기기 때문에. 물속에 설치한 좌대들은 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 한가운데 설치한 낚시 좌대도 많은데요. 저 경우는 방치된 지 오래됐는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서 아예 물속에 반쯤 잠겼습니다. 물에 빠진 좌대들은 장마철 등 수위가 올라갈 경우는 문제입니다. 좌대와 구조물이 떠내려가 수문을 막아 홍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낚시로 유명한 충주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주 낚시꾼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아 끝에도 저 길도 없어요. 길 없는데 그 남의 곡식 그냥 막 빠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은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다 버리고 가지요. 동네 그 차 때문에 불편하지요. 차 좀 빼달라 그러면 싸움하지요. 경찰 오지요. 참 못 볼 거 많이 봤습니다. 불법 좌대는 낚시꾼 사이에서도 논란입니다. 실제 휴대용 좌대나 유료 좌대로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도 많습니다. 불편하고요. 저런 걸 보면 같은 낚시를 하고 있지만 왜 저럴까라고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낚시인들도 문제라고 말하는 불법 낚시 좌대.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고 해서 공유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정당화될까요? 엄연한 불법이자 자연경관을 해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단 한 걸음에 느껴지는 환상적 쿠셔닝. 블랙 야크 일루전 맥스. 블랙 야크. 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무자, 풀어서 쓰면 그림자 무사라는 의미의 가게무샤는 일본 전국시대에 성행한 위장 전술입니다.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닮은 사람을 대신 앞에 내세워서 위험을 피한다는 것이죠. 권력의 대역이라는 소재가 흥미로워서인지 비슷한 내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차례 변주돼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가게무샤는 현대사에서도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 히틀러가 전쟁 말기에 자신의 대역을 앞세워놓고 도피했다는 얘기가 여전히 남아있고 자신이 스탈린의 대역이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는 붉은 광장에서 대신 사열을 받고 연설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 등등 독재자일수록 암살을 두려워해서 대중이 모인 자리에 대역을 내세웠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입니다. 비록 독재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던 그 역시 대역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진짜 김학의를 찾아라. 깊은 밤 공항에선 때 아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닮은 누군가가 앞장서서 시선을 모으는 사이에 논란의 주인공은 건장한 경호원을 대동한 채 그 뒤를 따르고 있었죠. 감쪽 같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었으나 그래도 기자들을 헷갈리게 할 만큼은 되어서 질문이 대역에게 날아가는 촌구 끝에서야 진짜가 누군가를 알아챘다는 뒷얘기가 무성했습니다. 장황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치밀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난데없는 가계무시와 소동으로 인해서 재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으니 그의 가계무시는 어찌 보면 주군을 가려준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세상에 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해준 역설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논란의 주인공은 앞으로 대신 나서줄 리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대면하게 됐으며 그래서 주말의 어느 날 밤 공항에서 벌어진 가계무시와 소동은 한편의 코미디 같기도 하고 한편의 리얼리티 드라마 같기도 하다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위장 전입이나 자녀 병역 문제처럼 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혹들이 여러 건 제기됐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주택 보유 논란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란 점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윤석 기자, 오늘 부동산 관련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과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 아파트, 분당 정자동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지난달 분당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는데요. 이후 본인이 딸과 월세 계약을 맺고 직접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이 야당 의원들은 투기 장관이라거나 꼼수 증여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주택 투기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집값 폭등의 주범입니다. 이 정부의 집값 안정 책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최 후보자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최 후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죄송하다, 송구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 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법은 없었다면서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혹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하는데 장관님들은 그냥 빚내서 쑥덕쑥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그리고 그게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그냥 증여하고 이런 것들이 납득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 또 따끔한 질책을 주신 데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네, 최 후보자의 해명에 야당 의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동시에 실거주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여야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당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최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불투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 최 후보자가 사과를 할 건 사과를 했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야 의원들은 내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결정이 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원의 기관 단총이 노출된 걸 두고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정상적인 경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과거 정권 때 경호원의 총기가 노출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한 겁니다. 최근 검은머리 외신 기자 발언도 비판에 샀는데 민주당과 청와대 홍보라인의 이 같은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원의 기관 단총이 노출된 사진입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섬뜩하다고 지적하면서 경호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당연한 직무 수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경호원 총기가 노출된 사진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경호 규칙 위반은 아니지만 굳이 과거 정권 경호 사진까지 외부에 공개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보이고 하는 것은 좀 해프닝이다. 또 잘못이다. 검찰이 지난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내놓은 논평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최근 한국인 출신 외신 기자의 기사 내용을 지적하면서 검은 머리 외신이란 표현을 써서 비난을 샀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한 겁니다.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창원을 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영국 정의당 후보를 두 당의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투표용지 인쇄 하루를 앞두고 단일 후보를 정한 겁니다. 사사건건 민생개혁 발목 잡는 무능한 제1야당,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꺾고 이 지역의 자유한국당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기훈 후보입니다. 단일화 이전 여론조사에선 강기훈 후보와 여영국 후보가 오차범위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단일화로 오히려 역풍이 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정의당 만들어낸 것 정말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이 창원을 버린 겁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보궐선거 지역에 머물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단일 후보를 내준 민주당은 통영 고성 유세에 더 힘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경제가 파탄난 책임이 지난 정부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선 산업을 망가뜨려 지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데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기 바랍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겠습니다. 네, 첫 키워드는 나경원 국어 최종 분석으로 잡았습니다. 뭐 참고서 제목 같기도 하고. 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분석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말 사이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어 실력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토요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때문인데요. 이무철 독립지사에게 보내는 글의 형식을 띄었는데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중간 후반부에 나오는데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국론이 분열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비판이 반민특위가 아니고 반문, 그러니까 반문재인 대통령 특위의 비판에 초점이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반민특위라고 해놓고 왜 반문특위라고 주장하냐, 야당의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국어 실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나경원 대표의 역대급 국어 실력이 놀랍다고 했고요. 정의당은 국민을 민과 문도 구분 못하는 문맹으로 생각하냐고 따졌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는 아무튼 반민특위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이게 문장의 앞뒤 맥락을 보면 반민특위를 얘기한 거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국론이 분열됐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올린 페이스북 글이 대체 무슨 맥락이냐, 오늘 기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민특위라고 말한 걸 부정한 거 없습니다. 그 페북 글 좀 잘 읽어보십시오. 국어 실력들이 왜 이렇게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다시 국어 실력을 따졌는데요. 예. 페이스북 글을 사실 제가 주말에 꼼꼼히 읽었습니다. 약 2,000자가 좀 넘는 글인데 중간 후반부에 바로 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며칠 전에 반민특위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반문특위라고 했었다라고 한 내용은 없고 예. 당시 글의 비판의 방향이 반민특위를 비판한 것이 아니고 반문특위를 비판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나경원 원내대표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해석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취지는 맞는데요. 그런데 나 대표의 글 자체가 원래 이무철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해서 얼마 전에 반민특위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던 독립운동가 이무철 지사에게 답하는 글 형태를 띄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무철 지사가 당시 주장했던 그러니까 반민특위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글은 없고 반문특위를 비판한다는 내용만 있다 보니까 예. 독자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그 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반민특위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생략된 채 올라가다 보니 예.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도 기자들이 그럼 반민특위에 대한 입장은 뭐냐 재차 물었는데 그건 이전에 해명했다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사위도 자식이다로 잡았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분당 아파트를 본인이 살던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를 했는데 예. 그런데 딸에게만 증여한 것이 아니고 50%씩 나눠서 딸과 사위에게 공동 증여를 했습니다. 예. 이 증여 과정을 두고 여야에서 혹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럼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이에 대한 최종호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렇게 해서 그 사위하고 딸한테 증여한 건 아닙니다.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식을 물론 생각해서 줄일 수도 있는데요. 한때 사위는 100년 손님 취급을 받았는데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사위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주고 나니까 세금이 줄었더라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증여세는 확실히 줄게 됩니다. 예. 예전에는 증여할 때 아들이나 딸에게만 줬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많다 보니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증여를 하다 보면 다주택자의 절세의 기술로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예. 세율을 제가 좀 따져봤는데요. 증여세는 누진제입니다. 그러니까 증여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증여세가 많아지죠. 세율 자체가 아예 올라가는 겁니다. 예. 아파트의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10억 원 정도로 야당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 10억 원, 과세 표준이 10억 원 되는 아파트를 딸 한 명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30%가 됩니다. 예. 물론 일부 공제 금액이 있지만요. 예. 그런데 두 명에게 50%씩 나누면 가액이 각자 5억 원 이하로 돼서 20%의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제가 얼추 1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약 7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 물론 탈세는 아니고 절세지만 국토교부 장관 후보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주택을 샀다가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서 사유에게도 줬다면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위 입장에서는 무척 행복한 사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위 입장은 어쨌든 예. 아파트 50%를 받게 예. 됐습니다. 자식이고요.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들이댄 기관총으로 잡았습니다. 그 대구 시장에서 노출됐다는 그 기관총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이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직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과는 싸울 일 없다고 GP까지 폭파하는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기관총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뭐 은유법일 수는 있겠는데 예. 좌우지간 외투 안에 있는 총이 밖에서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들이댔다는 표현까지는 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물론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처음 지적을 했는데 당시에 지적한 사진을 보면
바로 청와대 경호원이 저렇게 외투 바깥으로 살짝 나온 기관총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민과 대통령은 등 뒤로 있었고요. 근데 들이대다의 사전적 표현은 아주 가까이에서 가져다 대다인데 물론 의지적 표현일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들이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호 수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열린 경호와 저 노출된 기관총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들이댔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역시 또 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대통령 경호에서 총기는 필수입니다. 한때 지난해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이제 외국 경호인들은 상의 단추를 풀고 그러니까 상의 안쪽에는 총이 있는데 언제든지 빠르게 꺼낼 수 있게 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호원들은 상의 단추를 채우고 있다. 그러면 0.72초 만에 총을 꺼내는데 실패해서 경호가 실패했다라는 지적을 당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긴 아까 보니까 이렇게 그 기관총은 이걸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매뉴얼상으로 보자면. 이 기사의 맥락대로 본다면 빨리 꺼낼수록 경우가 완벽해지는데. 그러면 이 기사의 맥락으로 보자면 이 신문은 이번에 그 상황을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 맥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손잡이에 총까지 방아쇠에 손가락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0.3초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였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시민들이 직접 총을 보게 된다면 시장에서 불안감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평가 지수 조사에서 JTBC가 1위에 올랐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전국 시청자 4만 8천여 명을 상대로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질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JTBC는 2016년도 이후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평가 지수와 함께 공정성과 신뢰성 등 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채널 성과 지표에서도 JTBC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나쁠 거란 예보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된 가운데 대기까지 정체되면서 내일은 제주를 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포근하겠고 중부지방엔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팀이 오랜만에 나와서 뒷얘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